서울창업허브와 함께하는 VC 투자 유치 전략 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는 투자자의 어떤 구조, 투자자의 하이어라키, 그리고 VC 이전 단계에서도 충분히 좋은 그 중에 엑셀러레이터, 그다음 정책 자금 쪽은 말씀을 드렸고요. 2강에서는 본격적으로 VC 및 앞에서 말씀드렸던 엑셀러레이터를 포함해서 우리나라에서 펀드가 만들어지는 구조,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투자자를 규정할 만한 어떤 특징,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표를 보시면은 가끔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저도 강연할 때 보면 뭐 굳이 제가 펀드 만들어지는 거를 뭐 굳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나요? 저는 돈만 받으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게, 이 구조를 이해를 해야 1강의 요약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왜 그렇게 일을 하는지, 왜 그런 사고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아주 기반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페이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페이지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VC가 자기 돈을 굴리는 투자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VC의 역할이 재위탁 운영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제가 항상 강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피터 틸이 페이팔 엄청 크게 엑시트하고 나서 그 사람은 자기 돈 굴리면서 투자를 하면 회사가 좋으면 10년, 20년, 50년, 100년 기다려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테니스 선수 세레나 윌리엄스가 자기가 그동안 받았던 상금 갖고 세레나 벤처스인가 이렇게 투자 활동도 하는 줄로 아는데, 그 사람은 회사가 괜찮으면 엑시트하고 상관없이 자기 돈이기 때문에 1년, 5년, 10년, 20년, 30년 기다려주면서 투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재위탁 운영사업자라는 게 남의 돈을 굴려서 특정 기간이 지나면은 돌려줘야 되는 요 구조에서 우리나라 펀드들이 만들어진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VC가 자기 돈을 이렇게 소신 있게 굴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파생되는 대표님들 입장에서 악영향, 단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한 케이스가 이제 모태 펀드라고 얘기하는 한국벤처투자에서 운영하는 출자 사업인데, 한국벤처투자에서 보통 봄에 크게 한 번, 가을에 크게 한 번, 그 다음에 연중으로 중간중간 이렇게 출자 사업을 할 때 VC들이 여기에 붙어서 제안서를 내고, 저희한테 맡겨주시면은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면서 몇 년 뒤에 저희가 수익을 내면서 되돌려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발표도 하고 제안 평가에서 따면 그렇게 이제 펀드가 만들어지는 구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펀드가 만들어지면 첫 번째, 보통 우리나라에서 8년이에요. 우리 회사에 투자해 주시면 10년 뒤에 대박 나요. 15년 뒤에 대박 나요. 이 얘기해갖고는 우리나라에서 투자 못 받아요. 우리나라는 펀드 자체가 8년이에요. 8년. 근데 펀드가 처음 만들어져서 끝날 때까지가 8년이라는 거고, 그 안에 어떤 특정 기업에 투자를 할 때는 평균적으로는 한 2년에서 4년 안에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 생기는 어떤 투자자들을 규정할 만한 숫자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2년에서 4년 사이라고 이제 하나를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대표님들이 이 들으시는 예비 창업자 분들께서 IR 또는 그러니까 IR 자료를 만들고 IR 피칭을 하고 투자자하고 평소에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굉장히 긴 타임 스팬을 갖고 얘기를 해갖고는 우리나라에서는 안 통한다는 거를 지금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하나 말씀드린 거예요. 두 번째,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VC들이 찾아다니면서 각 업체 찾아다니면서 검토를 하고 투자를 하고 그거를 관리를 하면서 회수를 하고 이렇게 되는 구조인데, VC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한번 만들어진 펀드가 속된 말로 작살이 난다. 그러니까는 원금도 못 건진다. 이렇게 했을 때 법적으로 제재를 받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방금 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VC들이 자기 돈 굴리는 게 아니니까 출자 사업에서 펀드를 계속 만드는 요 사이클을 돌아야 된다는 얘기를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저런 식으로 펀드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수익률이 안 좋아. 원금도 못 건졌어.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출자 사업에서 결과가 퍼포먼스가 안 좋았던 VC가 다시 펀드를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너 예전에 성과 안 좋았는데 이번에는 펀드 만들면 잘한다는 보장 있어? 이런 식으로 그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VC들이 대표님들이 이미 만나보신 분들은 그 분위기를 좀 이해했을 건데 굉장히 보수적이고 좀 폐쇄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그러니까 웬만하면 원금은 건지고 싶고 수익률은 달성을 하고 그거 이상이 됐을 때 이제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돼야 그 다음 펀드를 만들 때 잘해, 예전 거 잘했네, 이번에도 주면 잘하겠네 이러면서 또 펀드를 만들 수 있는 구조가 계속 이렇게 선순환이 될 수 있거든요. VC 입장에서는 한번 잘못되면은 펀드 운영이 잘못되면 악순환이 돌고, 그러니까 VC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문화 내지는 대표님들 입장에서도 이미 그런 맥락, 컨텍스트를 좀 느꼈다면 그게 바로 이 구조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좀 있는 거다라는 걸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구조를 이해하시면은 그 우리나라 그 뒷부분에서 말씀드릴 투자자들의 어떤 일하는 방식, 저 사람 왜 저런 얘기를 나한테 자꾸 하지? 또는 왜 저렇게 반응을 하는 거지? 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는 이제 아주 기본 지식이 될 거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이 페이지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2018년도에 연재기사 쓸 때 우리나라 거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거를 좀 찾아본 건데 미국조차도 원금을 못 건지는 케이스가 65%다라는 게 이 통계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바그래프 보면은 1배에서 5배, 그러니까 원금 정도에서 원금의 5배 정도라고 표시가 돼 있으면서 25.3%라고 표시가 돼 있지만 사실 저게 1.1배인지 1.2배인지 뭐 이걸 잘 모르니까 대충 한 25.3%의 절반 정도까지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크게 뭐 재미를 못 보는 투자를 했을 때 라고 본다면 64.8에다가 12.6% 정도를 더한 한 75%에서 76% 정도는 미국에서도 VC 투자자가 투자를 해서 별로 크게 재미를 못 보는 케이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VC를 벤처 투자라는 거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바라보는 금융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뭐 정말 몇 배에서 몇십 배 이렇게 되는 거를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건데 그런 케이스는 이 통계가 보여주는 게 굉장히 희소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통계가 없기 때문에 덜 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는데 이 통계가 있다 보니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나라 출자 사업 구조를 빗대서 생각을 해보시면 어차피 원금도 못 건지는 케이스가 꽤 많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출자 구조에서는 더더욱이나 그런 거를 피하고 싶어 하는 게 VC의 속성인데 그러면 이제 그런 투자자들이 어떤 기업을 봤을 때 왜 이렇게 깐깐하게 보지? 또 대표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나라 투자자는 이거 뭐 투자 검토야 아니면은 이게 그러니까 투자 심사야 뭐 대출 심사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출 심사라는 거는 이미 좀 네거티브한 어떤 반응을 깔아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흘러가는 어떤 뭐 구조적인 거 플러스 전체 어떤 분위기, 우리나라 VC 업계 뭐 분위기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통계적으로도 저렇게 나오기 때문에 VC가 안 그래도 가뜩이나 출자 사업 구조에서 보수적인데 더더욱이나 원금은 최소한 건지면서 그 이상을 낼 수 있는데 투자를 하려고 처음부터 굉장히 좀 깐깐하게 또는 지표 위주로 많이 보고 접근하는 케이스가 이게 여기서 파생이 된다. 지금 그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 앞에서 이제 출자 사업 구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펀드가 지금 보여드리는 요 두 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여기서 뭐 특정 회사가 뭐 어떤 펀드를 뭐 몇백억짜리를 가지고 있다. 요거를 지금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요런 표를 보는 방법을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차피 출자 사업 구조에서 어딘가가 선정이 되면 이거는 구글링 하면 다 찾을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저만 아는 정보가 아니라 그냥 다 공개되는 자료예요. 그래서 어떤 회사가 어떤 펀드를 갖고 있다 그거 자체보다는 앞으로 계속 출자 사업으로 이런 펀드가 만들어질 건데 표를 보는 방법이 중요하고 그거를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런 표를 보면은 한 4가지 정도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둬야 될 만한 게 첫 번째, 출자 분야라는 칼럼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이제 모태펀드 출자 사업 구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국 벤처 투자에서 굴리는 그 돈 전체를 가리켜서 모태펀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거기서 출자 사업으로 100억짜리 펀드, 200억짜리 펀드, 500억짜리 펀드가 이제 VC한테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한국 벤처 투자가 갖고 있는 모태펀드의 출자자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보면 결국은 정부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한국 벤처 투자에서 출자 사업을 할 때 정부 정책하고 온라인돼서 뭔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실제로도 그렇고. 그래서 쭉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 뭐 청년 실업 또는 일자리 창출 이런 거 창업 활성화 이런 거 관련된 게 아니나 다를까 출자 분야에 그 트렌드가 다 묻어나게 돼 있어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이 2장 중에서 창업 초기 관련된 게 금액적으로도 굉장히 크잖아요. 회사 자체도 많고요. 그 다음에 청년 창업도 돼 있고 그 뒤로 넘어가면 뭐 이제 늘상 이제 마이너하게 만들어지는 펀드들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여성기업 펀드, 뭐 지방기업 펀드 이런 거는 이제 꾸준히 만들어지는 펀드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최근에 정부 정책 때문에 만들어진 아주 특이한 이제 여태까지 만들어진 적이 없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게 소재 부품 장비. 작년에 일본하고 이제 난리가 있었죠. 그러고 나서 소재 부품 장비 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니나 다를까 정부 정책하고 온라인돼서 이런 게 또 만들어지고 규제 샌드박스, 혁신 성장, 스케일업 이런 것들이 다 이미 들으시는 분들이 인터넷 기사 같은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부 정책하고 온라인돼서 이미 많이 회자되고 있는 단어들이죠. 그런 것들하고 연동돼서 이제 펀드가 많이 만들어지고요. 이제 연관해서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뭐 창업 초기 펀드, 청년 창업 펀드, 규제 샌드박스 펀드, 소재 부품 장비 펀드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펀드의 출자 공고가 나올 때부터 정의를 달고 나와요. 그래서 창업 초기 같으면은 업력 3년 이내 또는 설립 후 7년 이내면서 연간 매출액이 20억을 넘은 적이 없는 기업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정의까지도 좀 디테일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신 분들이 내가 그 정의에 맞아떨어지는 펀드가 있으면 평소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좁혀놨다가 그런 펀드 위주로 만나면 아무려면 그 펀드 정의에 맞기 때문에 내가 찾아갔을 때 한 번이라도 얘기를 해볼 수 있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어떤 매력도를 느낀다면은 그 후속 과정이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가령 여기 영화 하시는 분이 없으면 또는 지방 기업이 아닌 서울, 인천, 경기에 있으신 기업 같으면은 여기 지금 지방 기업 펀드가 적혀 있는데 지방 기업 펀드를 갖고 있는 VC를 찾아가 봐야 투자가 안 될 거예요. 어차피 지방 기업 정의는 뒤에서 다시 보여드리면은 서울, 경기, 인천 이외 지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표를 보면서 출자 사업 분야를 보라고 하는 거는 정의하고 맞춰봤을 때 내가 거기에 해당이 돼. 그러면은 이렇게 좁혀놓고요. 내가 컨택할 수 있는 투자자 풀, VC 풀로서 좁혀놓고 그렇지 않고 내가 그 정의에 안 맞으면 그런 데는 과감하게 버리셔도 된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나한테 투자가 안 돼요. 여기 계신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래서 이 출자 사업, 출자 분야 여기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잘 알아두셔야 된다. 정의까지 합쳐서 그 얘기를 하나 드리고요. 제가 강연 가면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가끔 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은 28 청춘이요 이러면서 50대, 60대 분들이 창업하는 경우에 나 뭐 청년 창업에 맞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청년 창업의 기준은 2페이지에 지금 적혀 있습니다만 주민등록증 까서 만 39세 이하의 대표이사거나 아니면 전체 직원의 50% 이상이 들어오거나 그래야 되는 거지 내 마음이 28 청춘이라고 되지는 않아요. 그런 감성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저게 이미 출자 사업이 펀드 출자 사업이 날 때부터 정의를 달고 나온다. 그 정의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건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표를 보면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두 번째 페이지를 갖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 행에 보면 여성기업 펀드가 적혀 있는데 이게 보기 편하니까는 요 펀드를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 특정 VC를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저 숫자 두 개 중에서 200이라고 적혀 있는 저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펀드 규모를 저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자료에는 적혀 있지는 않은데 이거는 적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 VC들이 펀드를 한번 만들면 포트폴리오라는 표현을 쓰는데 보통 한 펀드에 평균적으로 보면 한 15개의 기업 정도를 투자를 해요. 근데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뭐 하다 보면은 13개가 될 수도 있고 뭐 10개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VC 같으면 또 어딘가는 하다 보면 18개가 될 수도 있고 20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펀드를 만드는 초반 시점에서는 한 15개 정도에서 이제 운영하려고 마음을 먹는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본 상당히 많은 VC들은 전부 다. 근데 이제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저 200이라는 숫자를 15로 나눠보세요. 지금 15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200을 15로 나누면은 대략 한 10에서 15 또는 많으면 한 20 정도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저 펀드를 갖고 있는 운영사에서는 한 번 투자할 때 10억에서 10억 플러스 알파 정도를 투자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 지금 밑에 내려가시면은 규제 샌드박스 펀드에 100억짜리 펀드가 있는데 100억짜리를 15로 나누면 5억에서 저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투자할 때 한 5억? 좀 많으면 10억 정도를 투자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펀드 규모를 알면 대충 저 회사는 한 번 투자할 때 어느 정도 규모에서 투자를 한다는 감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5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어떤 대표님이 20억을 투자를 받아야 돼. 또는 30억을 투자 받아야 돼. 근데 찾아다니다 보니 어떤 VC가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런 정보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VC가 투자해 준다고 그러니까 좋지 이러면서 찾아다닐 수 있지만 그 회사가 하필이면은 투자하려고 했던 펀드의 규모가 100억이야. 그 얘기는 거의 경험적으로 보면 투자를 하더라도 한 5억? 많으면 10억 정도밖에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대표님 입장에서는 20억에서 30억 투자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조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회사만으로는. 그러면 그 정도 규모를 갖고 있는 데를 여러 군데를 만나든지 여러 군데 VC를 동시에 만나든지 아니면은 큰 펀드를 갖고 있는 데를 한 군데를 만나든지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 얘기를 지금 듣고 계신 대표님들이나 창업자분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장단점이 있어요. 작은 펀드를 갖고 있는 데는 VC 중에서도 아무려면 포텐셜 보고 투자하는데요. 근데 이제 대신에 한 20억, 3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여러 군데를 만나야 되니까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힘이 많이 드는 거죠. 한 번에 큰 펀드를 갖고 있는데 여기 지금 500억짜리 펀드 이런 거 있는 것처럼 500억을 15로 나누면 아무리 못해도 20억, 30억, 뭐 크면 한 40억, 50억 투자하는 회사라는 거죠. 근데 그런 데를 찾아가면 한 번에 투자하는 금액이 클수록 깐깐해요. 많이 깐깐해요. 그러면은 투심의를 통과해서 투자 유치에 성공하는 그 과정 자체가 되게 이제 한 군데를 만나는 것 자체는 좋지만 그 확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기가 아무래도 확률이 좀 더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님들 입장에서 투자 유치 전략을 짤 때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고민을 하고 자신만의 투자 유치 전략을 고려를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작은 데를 여러 군데 만날 거냐, 큰 데 가진 데를 가서 그냥 한 군데에서 승부를 볼 거냐. 내가 지표도 나오고 자신 있으면은 후자가 훨씬 맞을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얼리 스테이지 기업 단계에 있다면은 오히려 전자가 더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마다 상황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 사이즈가 저 펀드 규모가 보여주는 시사점이 분명히 있다. 요걸 두 번째로 얘기 드린 거고요. 세 번째는 그 펀드 규모하고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계산하기 쉽게 여기 규제 샌드박스 펀드라고 돼 있는 100억짜리 펀드를 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의 VC가 아무리 작은 VC도 경험적으로 보면 1년에 한 100억에서 150억은 쌓여요. 그러니까 투자를 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아까 출자 사업 그 도식을 설명드릴 때 그 우리나라 그 펀드가 만들어질 때 평균적으로 8년짜리 펀드가 제일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8년 가기도 전에 한 처음에 1년에서 1년 반, 길어도 2년이면은 펀드 규모가 작은 거는 이미 다 소진하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그 펀드 정의에 맞아도 그러니까 나중에 1년 뒤, 2년 뒤에 찾아가서는 저희 남은 돈이 없어서 뭐 더 이상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 하면은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거꾸로 지금이 2020년 하반기니까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펀드부터 역으로 그 운영사를 만나는 게 훨씬 유리한 거예요.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돈이 제일 많이 남아있고 그 시점부터 8년으로 치면은 운영할 수 있는 기간도 제일 많이 남은 거예요. VC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제일 있을 때. 그러니까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역으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지는 펀드가 어디인 건지 이런 것들을 계속 보는 습관을 들여놓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말씀드린 거는 펀드 규모에서 어차피 나오는 인사이트인데 저 펀드 규모가 VC를 찾아갔을 때 돈이 얼마나 남았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또 있다. 그 얘기를 드린 거고요. 이제 연간해서 네 번째 중요한 게 여기 지금 제목에 보면 2020년 모태 1차 정식 출자 사업이라는 게 적혀 있는데 저 연도가 그래서 같이 중요해요. 같이 한번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에 봄에 출자 사업이 진행된 게 있으면 2019년에 진행된 것도 있고 18년에 진행된 것도 있고 17년에 진행된 것도 있겠죠. 또 2020년 하반기에 하는 게 있고 2021년에 할 게 또 있고 그럴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맞춰서 보면 저 펀드 규모가 어느 정도야? 근데 연도하고 맞춰서 보면 벌써 2년이 지났어요. 2018년도에 만들어진 펀드면 거의 확실하게 지금 찾아가면 돈이 안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를 방금 전에 드린 거예요. 그래서 펀드 규모, 저 위에 제목에 붙어있는 연도, 요 같이 보면은 저 회사가 저 펀드가 나하고 출자 사업의 정의는 맞기는 한데 지금 찾아가 봐야 돈이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는 거기에 노력을 더 들이느니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펀드, 그러니까 VC 중에서도 누굴 먼저 찾아갈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는 지금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 표가 보면은 한 4가지 정도 지금 말씀드렸는데 되게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나한테 조금이라도 더 투자해 줄 가능성이 있는 투자자를 선별해내는 데 있어서 저 표가 그냥 표가 아니라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그걸 이해하면 조금이라도 더 나한테 우호적으로 볼 만한 데를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저 표에서 알 수 있다. 이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 강에서 마지막으로 이 페이지를 보여드리고 이제 끝을 내면 우리나라의 그 앞에서 이제 다양한 펀드들이 만들어진다는 걸 보여드렸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종별로 쏠림은 되게 심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란색으로 3군데를 쳐놨는데 뭐 ICT 서비스 같으면 최근 같으면 이제 인공지능 업체들이 저기에 이제 다 포지셔닝이 될 거예요. 바이오 업체 같은 경우에는 주식 하시는 분은 더더욱 잘 알겠지만 요새 뭐 가장 핫하죠. 그 다음에 커머스 플랫폼 이런 거 같으면은 또 그 분야는 굉장히 또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는 분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업종별 쏠림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분명히 저평가받는 업종에 속하는 대표님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빈정상해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폄하하는 것도 아닌데, 요지는 이번 2강에서 말씀드린 거를 다 종합을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그 저평가 영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받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쟤는 투자를 받았을까라는 걸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그러신 분들이 아무려면 투자 유치에 꼴이 날 가능성이 높을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드린 겁니다. 이번 2강에서. 그래서 제가 어디 멘토링이나 강연 같은 거 갔을 때 항상 추천하는 거는 케이스 스터디를 해봐라. 기사 같은데 누구누구 투자 받았다고 얘기 많이 나오는데 쟤는 어떻게 투자 받았을까? 어떻게 투자자를 설득했을까라는 거를 고민을 많이 해봐라. 그러면 그게 나한테도 도움이 된다. 이 얘기를 이제 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2강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펀드가 어떤 구조에서 어떤 환경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그게 이제 투자자를 일하는 방식, 사고 방식을 규정하는 어떤 기본적인 백데이터가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펀드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보통 출자 사업이 선발이 되고 나면 인터넷에서 이제 늘상 그런 자료들을 찾을 수 있으실 텐데, 앞으로도 그런 표를 보면은 중요한 4가지 정도 인사이트가 숨어 있으니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시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끝났습니다. 다음 3강에서는 좀 더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VC 투자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